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시작된 건 지난 5월 6일 늦은 밤. 애가 열이 갑자기 막 40도까지 오르고 콜록콜록하는 기침인데 기침 소리가 좀 약간 평소보다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왠지 좀 느낌이 불안하더라고요. 열이 40도까지 오른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엄마 품에 안겨 난생 처음 구급차로 향한 5살 정욱이. 14분 만에 가장 가까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불안하고 하니까 제가 가서 접수하고 올게요. 대학병원 응급실이만큼 곧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4-5시간 기다려도 진료 안 될 수도 있대요. 다른 데 알아봐야겠어요. 막 앞에서 막 전화를 막 여기저기 하시더니 병원 여기 입원 안 하는 조건으로 진료 가능하다고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는 애가 열이 계속 올라오고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가겠다고 했죠, 이쪽으로.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 5곳을 알아보고 나서야 입원은 안 되고 진료만 받는 조건으로 마지막 B병원에 갈 수 있었다는 정욱이. 해당 병원에서는 정욱이의 병명을 크룹, 즉 급성 폐쇄성 후두염으로 진단했습니다. 감기처럼 바이러스 감염으로 후두와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발열과 컹컹 개 짖는 소리와 비슷한 개기침이 주된 증상입니다. 119 신고 이후 여러 병원을 거치다 80여 분 만에 겨우 의사를 만날 수 있었던 정욱이는 입원이 아닌 호흡기 치료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저녁이 되자 또다시 통증을 호소했다는 정욱이. 물을 먹였는데 목 아파 그러더라고요. 저녁에부터 이제 애가 영 느낌도 안 좋고. 어머니는 전날 진료해준 B병원 응급실에 직접 문의했다고 합니다. 아니 물어만 보는 거야. 알았어. 우리 모두는 소중한 아니 어제도 후두염으로 해서 응급진료를 받았거든요. 후두염이면 입원해야 될 수도 있어서 진료는 되는데 입원 안 되는 거 가능하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전히 입원은 안 되고 진료만 가능하다는 B병원 응급실 관계자. 어머니는 진료라도 받기 위해 응급실에 갈 채비를 서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씨가 안 나와. 나 목 왜 이래? 그러더니 갑자기 입술이 파래지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목이 이상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정욱이. 119 상황센터입니다. 아빠 빨리 와, 아빠! 저 애기 21살 빨리 와주세요. 애기 호흡 안 해요? 나 파래졌어, 어떡해! 5분 만에 119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며 전날 방문했던 A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정욱이. 코스를 기도사건에서 수술을 시행했고 정우이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정우이 같은 조금 더 했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정욱이 뭐 이래서 또 나오고 그 사는 건 못할 짓인 것 같아가지고 예. 부부는 지난 5월 7일 작별 인사도 못하고 생떼 같은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정욱이의 나이 고작 5살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집사람 품에 안겨 있었고요. 아이 임종을 못 지켜봤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미치는 거죠. 부검 결과 정욱이는 후두 덮개를 포함한 인후두 점막이 부어올라 기도가 막혀 질식한 상황. 전날 응급실에서 진단받은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정욱이의 죽음은 정말 병 때문에 벌어진 어쩔 수 없는 비극이었던 걸까? 이 병이 애가 죽을 만큼 위험한 병인가? 그걸 이제 확인을 했죠.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라는 게 희귀병이 아니고 아이들이 자주 걸릴 수가 있는 병인데 초기에 잘 치료만 받으면은 4-5일 정도 경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만이라도
입원을 해서 경과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치료가 했었다면은 저희 아이가 살 수가 있었다고. 정욱이를 살리려고 했었던 응급의학과 의사도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만약 후두염이 정확하게 진단된다면 보통은 입원 치료를 하죠. 근데 저희도 참 저희 병원도 그렇긴 하지만 요새 그 소아과 그 대란 때문에 네. 만약 입원 치료만 할 수 있었다면 이토록 건강했던 아이를 보내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 그날 환자당 대기 시간은 1시간 미만이었을 뿐더러 10분 뒤 직원이 정욱이가 타고 온 구급차를 찾았지만 이미 사라졌다는 겁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에 대한 A병원과 구급대원의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 그 주장이 맞다면 구급대원이 자의적으로 1시간 대기 시간은 긴데 하고 딴 데로 이동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통 원활하게 가면 1시간이면 되거든요. 굳이 바보 아닌 구급대가 다른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서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19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일지에 적은 한 문구를 강조합니다. 병상 부족으로 장시간 소요라는 거는 본인 생각이 아니고 들어서 적은 거거든요. 베드가 부족하니 너희 기다릴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해요, 저희한테. 이거는 구급대원이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응급 환아의 경우 1시간 이상 지체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애들은 몸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활동을 하더니 뭐 울기만 해도 열이 나니까 특히 제일 흔한 게 열성 경기거든요. 네, 경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면 위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욱이를 이송한 구급대원도 장시간 대기할 경우 더 악화될 상황을 걱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A병원을 포함한 총 5군데 병원에 이송 문의를 했다고 기록한 구급대원.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을 알아냈는데요. 통화 기록을 확인해보니 지난 5월 6일 출동한 구급대원이 정욱이의 이송을 문의한 곳은 서울 강북에 위치한 10개 대형 병원의 응급실. 전화 연결이 안 돼 한 곳에 2번 이상 시도한 흔적들도 보입니다. 끝내 전화 연결이 안 된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대형 병원에서는 대체 왜 소아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었던 걸까? 그 시간에는 소아 진료 의사가 없어서 저희는 오후 5시까지만 이제 응급 의료센터에서는 소아 진료가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해당 시간에는 응급실이 가득 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빈자리가 없으셨대요. 구급대원이 알아본 병원 중에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는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거든요. 네네. 어떤 환자라도 거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10시 이후에 소아 전문의가 꼭 진료하는 거는 지금은 어렵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 봐줄 수 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응급진료는 밤 10시까지만 운영한다고 공지한 병원. 구급대원이 이송을 문의한 시각은 10시 31분. 이미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지금 야간에 응급을 축소시킨 거는 최근인가요?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는 아예 저희가 세팅된 게 소아 응급 전문의로 되는 분 한 분이시고 나머지 두 분이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는 시간이 병원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 소아응급진료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단축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정욱인 마지막 10번째 병원 응급실에 문의를 하고 나서야 아이를 진료할 수 있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똑같이 그렇게 안 된다. 그 입장이면 어느 부모도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진료만 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정욱이 안타까운 사연을 세상에 알린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는 의사 동료들에게 10개 대형 병원의 뒷얘기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우리는 원래 소아과 진료 안 한 지 꽤 됐어. 2년 됐나 3년 됐나 꽤 됐어. 10개 병원 중에는 서울에 소아 전문 응급센터가 3개 있습니다.
3곳 중에 2곳이나 들어가 있어요. 서울 지역에서 소아 응급 상황에서 마지노선 역할을 하라고 한 병원인데 안 된 거죠. 또 드러날 겁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지금 개선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있죠. 그런데 가해자는 누굴까? 병원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있지만 왜 유독 소아 환자는 진료할 수 없다는 걸까? 소아과 책 첫 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소아과라는 학문은 그렇게 지금 당장 발생한 질병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연관되는 질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똑같은 질병이라도 아이의 연령에 따라, 발달 상태에 따라, 성장 과정에 따라, 혹은 기존에 알았던 병들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봐야 잘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아 진료의 특수성이 바로 그런 곳에서 드러납니다. 감기는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의사도 진료가 가능하지만 아이가 어릴수록 또 다른 질병이 의심될수록 성장과정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는 미래를 살피는 학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성장하는 동안 한 번 이상 만났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전북권 최대 규모의 전북대 어린이병원. 현재 이곳의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6명. 각각의 세부 전공에 따라 교수들은 외래 진료와 신생아 중환자실과 소아 중환자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산모가 임신기간 37주 미만으로 조산한 아기거나 몸무게가 2.5kg 미만 저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를 진료하는 신생아 중환자실. 25개 병상을 365일 24시간 책임지는 교수는 단 한 명입니다. 한 3년 됐죠. 2, 3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죠. 이대로 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 19년도 그때 이제부터 지원율이 급감을 했어요. 이제 근데 급감을 해도 그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전공의들이 그래도 좀 차 있으니까 이걸 좀 커버를 해주다가 시기가 지나가면서 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저희가 각 연차마다 원래 TO는 이제 4명씩 해가지고 이제 전체가 차면은 총 12명이 차야 되는데 지금은 1년차 선생님 1명에 2년차 2명 이렇게 해서 총 3명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감소한 건 비단 전북대 병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올해 전국 67개 병원이 207명을 모집하는데 지원자는 겨우 33명. 2019년 80%였던 지원율은 4년 만 16.6%까지 추락했습니다. 병동을 지킬 소아청소년과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응급실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져 소아응급진료체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응급실이 다가 아니거든요. 응급실만 보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응급실에서 환자는 받아놨는데 그 다음 중환자는, 그리고 내가 외래를 봐야 되고 내가 꾸준하게 환자들을 이렇게 팔로우를 하면서 케어를 해줘야 될 환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얽혀 있어요. 어쩌면 수년 전부터 이미 시작됐을지 모를 붕괴의 시그널. 보건의료정책에 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정형준 의사는 앞으로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 더 커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대부분의 응급실에서 하는 일은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서 분류해가지고 본인 병원에 사실 입원시키는 거거든요. 당일날 소아 진료를 하는 당직 의사를 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벌써 지금 소아과는. 그럼 와봤자 여기 그냥 누워 있는 거잖아요, 응급실에. 그럼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못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응급실 뺑뺑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는 걸까? 소아과는 환자가 오면, 특히 어린애들이 오면 옆에서 누군가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검사를 해도 훨씬 투입돼야 되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알게 모르게 이건 수가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인 거죠. 병원 수익에는. 수가라는 건 정확하게 뭡니까? 수가는 지금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이 제도 하에서 행위 하나하나마다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 더 사면 돈 더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찰을 했어요. 그럼 진찰료가 일단 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무슨 처치를 했어요. 이렇게 소독을 했어요. 그럼 소독료가 붙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예요, 한국은. 의료행위 자체의 수익이 아닌 환자의 수에 의존하는 것이 소아청소년과의 경제적인 특징이었는데 이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없어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고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꼴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위기를 겪은 일본은 어떨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진료 행위별로 수익이 발생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소아청소년학회 회장은 지원자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이 동원됐다고 설명합니다. 小児はその0歳から15歳までっていうところで、年齢はそこまでの患者さんであればみんなその加算が取れるって。入院管理加算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外来においてもいくつか加算があったりとか、夜間のその緊急の場合に小児に特有のその加算があったりとか言って 재원은 한정적일 텐데 이렇게 수가를 높이거나 그 부담은 어디서 오는 건지. こういうのは全て国ですね。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고 그것이 국가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 바라본 결과였던 겁니다. 小児科医が中心となって、例えば妊娠出産、さらには乳幼児学童期、思春期で大人に至るまでこの生まれてから成人に至るまでのその生育過程ですね。そこを全般的にシームレスに連動した形で見ていく、そういった法律が必要であろうということで、そこで、生育基本法というのを成立させたということです。 대한민국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국가 차원에서 구축될 수는 없는 걸까? 제가 제일 지금 마음이 아픈 글이 하나 있는데 애가 잘못된 게 저 부모의 책임이다. 방치를 한 거다. 태만을 했다.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국가가. 오늘도 결코 깨지 않을 긴 악몽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되는데 왜 여기 있는 6살 생일을 무척이나 기다렸다는 정기.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아픈 아이들을 그저 떠나보내야만 하는 걸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6일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여성 BJ 변 씨의 여행 중 행적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또한 지난 2020년 9월 5일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한국인 여성 장 씨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덕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서 컴퓨터 그래픽 전공을 하셨던 분들 중 2003년도에 입학해 2005년도에 중퇴한 1985년생 강 씨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대전 자양동 소재 우송고등학교를 2003년에 졸업한 1984년생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자신이 출산한 두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친모 고모 씨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